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아마 심리적 조정, 심리적 지배 또는 심리적 학대나 착취 이게 무시한 말로 이제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타인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조작하고 해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이 본인도 본인을 믿지 못게 만들고 본인도 못 믿으면 나만 믿게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심리적 지배와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친밀한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과정이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 직장, 친구한테 당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위험하구나 알게 되는데 너무 심리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알고 나서도 빠져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집니다. 네. 이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계속 영어로 나오니까 좀 저희가 생소한데요. 이게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저기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요. 네. 그때 뭐 연극 제목에서 유래됐다고. 네, 맞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은 1938년에 가스 등,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의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같은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남편 잭과 아내 벨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잭은 재산을 목적으로 벨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아내의 큰 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큰 저택에 값비싼 보석이 어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내 몰래 그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뒤지는데 밤에 이제 불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제 1930년대에는 가스 등을 켜게 되는데 집이 이제 가스로 다 배관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가스 등을 켜면 다른 층에 가스 등이 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제 남편이 이제 뒤지자 불을 켜다 보니까 아내가 있는 1층이 깜깜해지는데 아내가 이걸 보고 걱정합니다. 집에 침입자가 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남편은 이제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헛것을 보는 것 같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당신이 심리적으로 지금 약해졌는가 봐. 이렇게 믿음을 주는 남편이 세뇌를 하니 부인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됐구나. 그렇게까지. 정말 무섭다. 그래서 그 외 모든 일들을 다 남편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착취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가스라이팅의 단어의 유래가 됐고 아까 말한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요 단어를 써서 설명하게 됩니다. 네. 연극에서는 남편이 아내 보석 빼앗고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말을 이렇게 알면 어떡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걸 더 오히려. 반증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가스라이팅의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의 과정이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맹목적인 헌신과 지원을 하면서 마음을 얻습니다. 특히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경제적 약점이나 법적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삽니다. 믿음이 진행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세뇌 주입식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이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일이 잘못되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 말에 따라서 해야지 독립적으로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라고 반복적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세뇌를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가스라이팅의 단계가 완성이 되고요.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면 이제 가해자는 세 번째 작업이 들어갑니다.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외부의 정보를 못 얻게 하고 나만의 정보가 주입되게끔 대인관계도 차단하고 정보의 차단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가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감금돼 있는 상태고요. 외부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빠져나오려고 한다면은
그때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원체 금전적으로 다 착취를 당했고 심리적으로 너무 지배복종 관계에 있어서 빠져나갈 힘도 없거나 혹시 빠져나가게 되면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온 환자분인데 제가 이제 동의를 얻어서 사례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15년 전에 사별을 하셨고요. 아이를 혼자 양육을 해서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친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거든. 옷도 너무 잘 입고 차도 좋고 부자인 것 같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달래주니까. 근데 어느 날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선뜻 100만 원도 빌려줍니다. 나중에 갚아도 좋다고. 내가 정말 돕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믿음이 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바에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까지. 조건이 없다. 그냥 네. 들어와서 살아라. 네. 아이도 내가 기숙학원에 보내주겠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런 귀인을 만나는구나. 모든 믿음이 거기로 향했고 네. 그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 부인은 그 집에 하녀가 돼 있었고 일을 하는 잡부가 돼 있었고 그리고 투자를 해준다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회수를 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었고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기숙학교 보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도 잘 못 만나게 하고 주변도 차단하면서 아까 가스라이팅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분이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금전적으로 아예 나갈 여유가 없고 너무나 착취와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서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내가 도망가면 그 사람한테 당할까 봐 쫓아올까 봐 그리고 독립할 힘도 없습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어느 이제 사회복지사님이 발견해서 구출을 해서 제 외래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과정이 아까 설명드린 건 비슷하죠. 예. 네, 영화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가스라이팅에서 잘 알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분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도 서서히 일상을 좀 회복하셨어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 사례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한다고 선뜻 또 내놓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가해자들은 일단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성이 두 개 있습니다. 금전적 착취와 심리적 만족입니다. 금전적으로 착취할 때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요. 복종 관계에서 다룰 때 본인이 쾌감을 느낍니다. 꼭두각시 다르듯이 사람이 움직여주니까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자기애적 인격장애, 본인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부류가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도 특징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처음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가스라이팅의 초기같이 위기 상황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은 거죠. 특히 경제적인 거, 심리적 어려움, 갈등, 법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할 때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약점을 갖고 있죠. 사실 의외의 호의는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쉽게 믿어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조건이고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또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데 회피 의존적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걸 주저하고 두려움이 많으면서 또 결정을 남이 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때 만족스러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실제로 근데 이렇게 구분이 잘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지배복종 관계가 아니고 좀 불안정한 지배복종 관계. 내가 같이 살지는 않아도 자주 만나는데 나를 조종하는 사람 정도 또는 이제 조언과 경계를 줄타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착취당한 것 같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긴 한데요. 일단 기본 원칙들 몇 개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본인과 관련된 일은 본인만 믿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해자는 내 약점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나한테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위기에 있을 때는 더 한 발 물러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겠다는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가스라이팅 과정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겠죠. 저희가 모든 사람이 대인관계를 단절하면 안 되지만
주변에 친한 사람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 지속적인 칭찬이나 비난이나 주장 또는 지원을 맹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일이고 나한테 맞는 일인가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나 이런 것들을 써서 그 사람들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적어보면서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해자 화법들이 이런 겁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하겠니?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집착하니? 본질을 흐트리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너 이상한 거 너는 잘 모르겠니? 내가 널 도대체 뭘 믿어야지 모르겠다. 실망을 주면서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내가 잘못한 것 예. 같죠. 네. 불리하면 이런 말도 한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너 기억이 잘못됐구나. 오. 이렇게 돼요. 진짜? 네. 그래서 판단력을 굉장히 흐리게 하는 이런 말투를 쓰는데 적어놓지 않으면 대화 중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약간의 이제 주입식이 되면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가끔 이게 이상하다면은 그 사람의 언행을 한번 적어보면서 본인도 체크를 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의 처지와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내 주변과 공유한다면 절대 가스라이팅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라고 조언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도 체크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할 때 내가 꼭 각성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은 나를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터놓고 잘 어울려야 되는 거. 가스라이팅이 무서워서 대인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고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어쨌든 줄기차게 이제 가스라이팅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또 이렇게 무섭다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모든 지원과 도움을 차단하면 저희가 생활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진행될 경우까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조금 배운 거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저희는 건강하게 정신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